완료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제 범위의 방법인데, 빨간색에 돼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병규 세무사님 책에서 보고 베낀 건데, 나중에 뭐라고 안 그러겠죠? 문제가 사업 관련된 비용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관련되지 않다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밤늦게 썼다든지 집주에 썼다든지 반찬 썼다든지 그런 걸 인정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된 비용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로 말씀드린 몇 번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법인 소유를 차량을 해서 포르쉐 우리나라의 고급 승용차의 80%가 법인 소유라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억짜리를 사서 회사 경비를 치는 걸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이런 한도를 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이제 올해부터는 1,500까지 가능해요. 1,500까지. 기름값, 수리비, 세금 관련해서. 그런데 이 속에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인정이 돼요. 5년간 800만 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간 800이면 58에 4,000. 4,000짜리 사시면 되는 거죠. 포르쉐는 4,000까지 인정이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아까 필요금액이 불인정되는 거죠. 송금물 잔이 돼서 법인세 추가되고, 근데 그 부분의 문제는 이제 대표자 그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업무 조정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상해처분 돼요. 처분이란 말 자체가 행정법성 용어잖아요. 벌써 기분 나쁘죠? 처분. 응? 말하겠습니다. 처분. 상해처분이라는 세법상 용어가 있는데 세법상도 행정청이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그 사람한테 급여가 추가돼요. 급여가 추가되면 추가를 언제 시키냐면 익년도 3월달에 시키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연말정산 2월달에 하잖아요. 2월달에 한 걸 다시 수정해야 돼. 이게. 대표자 거를, 사장님 거를.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 상해처분 됐는데요. 그러면 자식아 너 뭐 했어? 못 먹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사업에 좀만 된다 싶으면 전부 다 BMW로 사시더라고. 합자들 분들이. 응? 아니면 좀. 금액 다 4천만 원까지는 되지, 그 중에서. 이익에서 그냥 빠지고. 그렇지. 예, 맞아요. 개인차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개인차를 썼을 경우에도 경비를 인정을 해서 경비만큼은 지급을 받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이거하고 다르죠. 감가상각만 사실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금액만.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 소유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회사 소유기 때문에 감가상 하는 거죠. 회사 소유가 아니면 감가상 남의 차를 내가 감가상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차량을 몇 대까지? 차량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전용보험을 들어야 돼. A라는 사람한테 전용보험, B라는 사람한테 전용보험. 그러니까 회사 직원 10명 있으면 10대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런데 10명한테 차값 다 대주면 만만치 않죠. 사장이면 나 혼자만 하니까 직원들 니들 사라 그래야죠. 다 해주게. 원천징수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다시. 이게 이제 좋은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떼고 주는 거죠. 떼고 주는 거. 자, 지급자, 그다음 납세 의무자. 지급자가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원천징수 하는 게 소득세하고 또 뭐 있죠? 4대보험. 그러니까 월급 줄 때 기분 좋게 500에다 200 다 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회계사무소한테 얘기해서 얼마 좀 줘야 되냐면 만들어줘요. 그럼 그쪽 세무서에서 세무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민은 등본 주세요 그런다고. 그냥 부양가족을 적으려고 이쪽에다. 부양가족을 적어야지만 그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가능하죠.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다 뺄 수 있으니까 그걸 달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원 입장에서 종업원들이 입사했다 그러면 주민등본을 갖고 오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전달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서 급여,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몇 명인지 따라서 간이세액 조건표가 있어요. 얼마큼 거기에 조급하고 1년에 얼마씩 해서 한 달 줄 때 몇 프로 떼고 급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2월 때 연말정산 하는 거죠. 정산한다는 건 그때 가서 깨끗이 클리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산. 그죠?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을 때는 연말정산 할 때 그 사람 직원들한테 뭘 주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죠. 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3장을 주는데, 하나는 그 소득자한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주고, 양식이 똑같아요. 위에가 지급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다 체크하면 지급명사죠. 아래는 원천영수증. 지급명사는 세무서한테 보내요. 그러면 회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소득자한테는 영수증을 주고 세무서한테는 이 사람이 얼마 받았대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아까 5월 초에 제가 조회하셨다고 그랬죠.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딱 맞춰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 위에 소득이 많다. 그러면 5월 달에 종소신고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종소신고는 다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 아까 소득 중에 금융소득 있었어요.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럼 무조건 가산되는 게 아니라 아까 경비를 보셨죠? 경비로 계산해서 토해낼 수도 있고 소득이 얼마 안 되면 도로 받을 수도 있고. 정산이니까 그런 거죠, 정산. 이거는 뭐 똑같은 소리,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죠.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 신고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뭐 한 9일이나 8일쯤에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야 되겠죠. 이번 달 낼 돈이 얼마입니다. 와야 돼요. 근데 주책 없는 사람들은 10일 날 주죠. 회계사무소. 초짜들은 그렇게 준다고요. 그럼 회사에서 갑자기 10일 날 갑자기 납부서가 오면은, 그래서 그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계사무소 직원하고. 25일 날 부가세 되는데 25일 날 납부서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회계사무소도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금액이 작으면 몰라.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팔았어요. 강남빌딩을. 개인적인 사람이. 그런데 납부서를 25일 날 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이 구분 기준이 고용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지는 거예요. 고용관계가 있으면,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줄 때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없는 사람한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렇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죠. 그 사람은 나한테 일은 해주지만,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이쪽 사람, 갑돌일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나한테 얼마.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우리가 그 종합소득 조회할 때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쭉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같은 근로소득자는 오로지 회사 한 군데에서 30년 동안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근로 제공이나 퇴직 원인일 때는 이거는 간단해. 우리가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돼. 얘가 이거 프리랜서에서 먹고 사는 사업소득자인지 어쩌다 하면서 일찍으로 한 사람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 해버리면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내년에 뭐 얼마 또 7천 얼마로 바뀌었던데 좌우지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일주일에 계산하는 월 소정 290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보통 하면 보통 290시간으로 쳐요. 그래서 8,700 얼마로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내년부터. 그래서 해보면은 180만 원 정도 최저임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저기 나왔죠. 이렇게 돈 줄 때 일반적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 근로자 15만 원 이하, 부가세 면세, 사업소득에서 3.3%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주택 최근에 이거 엄청나게 뭐 제재가 많잖아요. 관련된 내용도 많고. 그래서 개인들은 경우에는 비사업자가 있을 때는 양도세 같은 경우 이제 해당이 되죠. 비사업자면. 사업자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 등록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상이 되죠. 그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팔았을 때는 토지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돼요. 추가과세. 좀 있으면 뒤에 보시는데 뒤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양도세, 개인들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니까 요즘 10% 20% 또 이것도 가산한다고 그러대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같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런 중과를 하고 법인들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하는 거예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법인이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대부하다가 주택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택을 받아서 주택이나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받았으면
그런데 이거는 취지는 왜 법인에 대해서 중과하냐면 개인에 대해서 팔았을 때 중과를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10%만 가산하면 매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토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한다고 해요. 추가과세.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에요. 그다음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세액 계산 특례가 있는데 매매업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 토지, 주택을 팔면 그 사람들이 양도세 했을 때 얼마 했는지 판단 두 개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 과세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양도세 조금 내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 개인 사업자를. 그리고 집을 막 사고 팔아. 그럼 양도세는 중과인데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중과가 아니면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만들어서 세액계산 특례라 그래가지고 두 개 비교 과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토지나 비삼용 토지나 주택을 팔면 고유를 좀 맞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법인일 때. 그러니까 법인일 때는 보통 토지나 주택이 아니면 비삼용 토지나 주택이 아니면 각삼용 좌측에 이거 하나만 낸다고요, 보통. 근데 추가과세라는 게 이걸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또 내요, 이게. 이게 토지나 비삼용 토지나 주택이면 이걸 추가적으로 더 낸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10%, 미등기 자체는 40%, 여기는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낸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아는 회사 한 분이 법인세, 부동산 매매법인인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몇 개 사고 팔고 해서 막 팔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식으로 세금을 2개 냈어요, 2개. 근데 이제 세율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과표가 2억까지 10%거든요. 10%니까 뭐 2억까지 2천만 원 내고 있는 좀 싸죠. 근데 그 매매 물건 자체가 토지나 비삼용 토지나 주택이었다. 그러면 추가과세 10%가 돼서 작년에 냈었어요. 2,200만 추가가세 10%라는 10%지, 10%. 2,200이 아니면 10%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이게 따라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2억만 났다고. 2억 냈다고 하면 일단 10% 2천 내고 2천에? 이쪽에도 2천. 4천 내는 4천 내는 거지. 장부가에 보는 금액은 취득가액이. 예, 예. 그렇죠. MPL을 했을 때 장부가액은 저희가 써서 내는 금액인가요? 그게 써서 내는 거면 실제로 돈이 아웃풋 될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그래요. 그게 뭐야. 개인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을 갖다가 낙찰 금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후정산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려받는 거 그걸 인정 안 그냥 없는 거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법인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안 돼. 포괄과세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예. 그게 실제로 돈 나간 금액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잘하시나고 그쪽에 많이 하세요? 그게 사후정산 입찰 참가 조건 사후정산부 그쪽이 하고 있죠. 그 MPL 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낙찰 금액, 쓴 금액만 취득가를 하거든, 개인들은. 그래서 일종의 그 금액이 회색지에 남아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른 분이 오수근 교수라고 있죠. 그 사람이 책체 보니까 실질과세에서 그 부분만큼을 취득가에서 빼야 된다고 썼더라고, 책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써서 소문 다 나게 생겼어, 지금. 그쪽에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경매를 취득할 때, 경매로 입찰할 때 실제로 2억에 입찰 썼어요. 근데 실제 내 들어간 돈은 2억에다 돌려받으니까 2천만 원 받다면 1억 8천이잖아요. 뭐 취득가 1억 8천 해야 된다고 썼다고 그 양반 책에다가 실질과 원칙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무섭더라고요. 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양도했을 때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아까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이스가 5억, 3억, 필요금이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봐보세요. 이분 지금 지병규 세무사님 책에서 제가 베낀 건데 책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각 사업용 소득에서는 1,200만큼의 이제 산출이 나왔어요. 빼는 갭조에는 1,700만큼 이거만 추가적으로 더 낸다고요. 토지나 비삼용 토지나 주택을 샀을 때는. 원래 그냥 다른 공장이나 상가를 샀으면 이거 오른쪽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요. 왼쪽만 있어요, 왼쪽만. 근데 비삼용 토지나 주택. 이럴 때는 이게 추가된다고요, 추가과세. 오른쪽에 빨간색이. 그렇게 되면 신고서 낼 때 여기다 1,200 한 번 더 있죠. 오른쪽 또 낸다고, 이게.
응? 언제? 뭐 팔 때요? 비사업용 토지하고 주택을 팔 때. 추가돼요, 이게. 비사업용 토지는 판단 기준이 사업용으로 안 쓰는 거죠. 그 부분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잡종지, 나대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보면 돼요. 네, 비사업용으로. 저게 그럼 건물 부분 부가세는 어디 또 내는 거예요? 그건 법인세니까 이게 안 나오지. 아니, 그건 부가세는. 건물분 부가세는 팔 때 받았다 내는 거냐 끝나버린 거라고, 그쪽에다가. 그럼 거의 못 받은 게 업하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분 부가세?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할 때는 그렇지.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된 부분은 사업하면 사고팔고 하면 피곤한 거야, 이게 쪽에서. 못 받으니까. 일반들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그 부가세를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그래서 청구하면 그 사람이 사겠냐고. 그 사람 공제를 못 받는데.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 매매를 할 때는 국민주택 초과를 하면 부가세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안 사니까. 네? 자, 이해되시죠? 저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흔히 그 임대라는 것 때문에 바로 매각을 하면 이제 그 10% 과세가 되는데 일정 기간의 임대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부가세. 물건으로 처리가 돼서 그 부가세를 나중에 안 내는 부가세가 아니라 10%에 대한 네. 이걸 안 내는 맞아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게 굉장히 사실 회색지대라서 맞아요. 몇 년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거에 어떤 사람은 3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해도 된다 말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사람은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라. 그 이후에 팔아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임대 기간이 아니라 보통 주택 임대가 2년으로 보통 하잖아요. 2년 이상 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시는 분 있는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이잖아요. 주택 임대로 면세 사업을 했었어. 그러다 그 주택을 팔았다 말이죠. 그걸 면세 사업에 쓰던 거기 때문에 이건 면세 제어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붙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국민주택 초과되는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아예 이야기도 거리도 없는 거고 부가세 없는 거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임대 소득을 하다가 면세 사업을 하다가 그걸 팔았어. 그럼 면세사 부수세화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다라고 한다고. 그럼 과연 임대 사업을 몇 년 해야지만 그걸 인정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대든다고. 근데 그 부분이 대표님 말씀하는 대로 회색지대예요. 답이 없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기간을 맞추고 팔아라. 그러면 넘어가 태클 거지 않을 거다. 2년 보통 2년 하잖아요. 임대 등록 말고 보통 임대 기간 그렇게 한 4년 갖고 있다가 뭐 팔면은 초과되더라도 그럼 저것도 안 초과라니? 아 국민주택 등록 그렇지. 80살 넘은 거 4년 정도 그냥 임대 그냥 계속 뭐 그렇지. 주택 임대로 면세로 계속 하다가 4년 지나서 그냥 저거는 신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신고는 해야지. 근데 신고는 하는데 면세로 부가세 면세로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국민주택만 사세요. 아니, 근데 불가피한 경우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종부세가 있어요.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집이 몇 개 있길래 그래 지금 질문이.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잘하셨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그분의 부가세 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문제, 이게 추가과세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택 여러 개에서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법인인데 얼마 냅니까 물어보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죠.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인세 대상이 약간 추가과세 대상이지.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 이게. 그러니까 양도세율이 지금 뭐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뭐 42%, 62%까지 나오잖아요. 중과되면 그거 해당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이거는 법인이니까 추가과세 되는 거죠. 그런 질문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아까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비사업용이라고 사업용이라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다툼이 많아요. 납세자들은 사업용이라고 그러고 과세관청은 비사업용이라고 그러고 왜냐 세금 때문에. 그럼 사업용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 토지에서 뭔가를 해야 돼. 부속 토지, 건물의 부속 토지면 무조건 사업용이죠. 그죠? 거기서 공장을 했다든지 아니 뭐 창고를 했다든지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면 사업용이죠. 근데 뭐 그걸 피하려고 대충 계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건물 부속 토지다 라고 우기면은 걔들이 요즘 항공사진도 본다고 그러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될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걸 갖다가 찾아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사업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사업용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이런 나대지에다가 주차 작업을 해서 하더라고. 주차 작업. 근데 주차 작업도 무조건 사업용이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하고 기준시가 3%인가 매출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 그럼 주차 작업을 해서 사업용으로 봐줄게. 그렇게 하는데 매매할 때 사업용이 아니라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렇게 몇 년 동안 써야 돼요 이게. 봐보세요.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사업용이라는 거를 난 주차장으로 썼어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근데 기준 시가에 3억인가 3%인가에 초과대금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죠?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한다고. 근데 비사업용이라도 땅이 좀 이렇게 많아봤으면 좋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 사업용으로 만들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목에 따라서 지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 교육세. 이게 이제 우리 그 대법에 대한 교육세가 제가 보니까 다른 교육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법에 대해서. 1년에 대상 수익 금액의 0.5%만큼 교육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0.5%. 1년에 대출 이자가 10억이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그죠? 1년 내야 돼요. 대상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걸 놓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못 모르고. 교육세라는 거는 대법 위에는 없거든. 그죠? 법인세 낼 때 교육세 내본 적이 없잖아요. 대법 은행업이나 우리 가령 농협이나 그런 데 금융수입 생기면 그때 내야 돼요. 근데 대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 금액. 순수익이 아니라 수익. 매출. 예, 대출이죠. 전체. 경비 빼기 전에. 예. 이자 금액이 이자 금액.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정산하고 중간 불기 해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단기 때 8월 30일까 한 번 내고 한 번 더 내고 그걸로 끝냅니다. 보통. 이거는 예정신고잖아요. 이거는. 예정이고 확정이고 원래대로 하면 예정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기말에 때 3월 30일 낼 때는 좀 적죠. 금액이. 1년에 한꺼번에 다 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하시든지 반기 때 한꺼번에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신설됐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혹시 다른 지금 대법 하시면서 다른 세무대리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하시는 분 있으면 연말 되면 교육세 놓치시면 안 돼요. 혹시 회계사무소에서 몰라서 안 하거든요. 그럼 본인께 아셨다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홈택스 가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아니면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시든지. 그렇죠? 교육세 신고하는데 홈택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세금 내는 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토해내고 가산세 내고 빈정상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주주의 차등배당이라는 게, 차등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등배당이라는 거는 제가 좀 사업을 하시면서 배당 가능하게 쌓였을 때 이거는 좀 쓸만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들의,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대법 말고 제가 다른 회사 관리하는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들 이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아들을 주주로 넣는다고 일부러. 5% 조금 넣어요. 그러고 나서 가령 10억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아들한테 5%, 10억 중에 5%,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가 95% 가져가겠죠. 원래는 그렇게 맞잖아요. 지분율도 가져가는 게. 근데 차등배당이라는 게 대주주가 나는 좀만 받을게. 네가 많이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는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아버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응? 그럼 자연스레 승계가 되죠. 근데 대법은 사실 승계할 것도 말 것도 없죠. 대법은 그냥 기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이 훌륭한 자녀들에게 넘기는 수단은 돼요, 이게. 차등배당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나는 5% 지분을 갖고 있지만 내가 50%를 받았다. 45%만큼 초과배당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증여세냐 아니냐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규모까지는 증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 금액이 54억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이게 좋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를 하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되면 계속 플러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해년마다 해도 돼요, 이게. 해년마다 증여가. 그때 소득세는 좀 내게 배당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 바꿔보는 거지 뭐 주면. 그죠? 이거는 엑셀에 제가 심어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따닥해 보면은 제가 이제 이름은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지 마요. 나중에 올리면 거기 엑셀도 내가 올려드릴게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상담했던 분이 저기 어디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이렇게 돈 잘 벌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분인데 아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일하면서 아들 좀 제가 좀 째려봤죠. 부러워서.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 월급은 작은데 배당을 한꺼번에 확 주더라고요, 이게. 아까 54억 나왔죠, 이게. 비교를 해서, 솔직히, 회사에 돈이 쌓여서, 간에 많이 쌓이고, 회사에 돈이 있고, 그러면, 이거 차등배당 안 하면 바보예요. 우리, 요즘 세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돈이 쌓일 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라 쳐봐요. 갑자기 배당금을 내가 많이 받다 소문이 나, 회사에. 소문이 나면 일단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부러워하는 눈빛과 그 다음에 인사부에 저 자식은 뭐 하는 인간이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규는 살펴봐야 돼요, 회사마다. 살펴봐야 되는데 배당 같은 경우는 내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소득이나 아까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료도 빠져요. 사업소득은 직방 걸리는 거지, 이거는. 또 다른 회사 이중근로자더니 그거는 해고 사유가 되겠죠. 대부분 그래요.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배당소득은 대부분 넘어가더라고. 내가 배당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상당액이 이미 우리가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이미 배당받을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취득세 중과제도 이것 때문에 난리돼요. 요즘 카페에 보면 뭐 거의 밀란 수준인데요. 보니까 요즘 난리더라고 이게. 요즘 뭐 8% 한다고 그러고 12% 한다고 그러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우리는 뭘 빠지면 되죠? 본점을 중과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본점을 과밀역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기껏 과밀역 쪽에 바깥에 있다가 법인 설립할 때 이쪽으로 왔어요. 과밀역 조건이 들어오면 그 순간 또 중과 돼버려요. 이게 본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법인 설립 때 그분들이 엄청 잘하시거든요. 말씀하셔서 중과 대상에 판정하시고 하세요. 이쪽에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가산 취득세 중과대에서 적어놨는데 보기만 해도 성질 나죠.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님이 제일 잘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뭘 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세무서에서 쪽지가 날라온 세금이 있어요. 부가가세 되는 세목, 그다음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있는데 신고 납부는 세목 우리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면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부가가세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점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쪽에다가. 그다음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과점주주가 가령 봐보세요. 내가 우리 주식을 샀어요. 비상주식을 지분을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그 회사에 취득세 물건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산 것처럼 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이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그런데 이거 진짜 책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정말 잘 해놓으셨대. 법인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나 판정이 나 혼자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관계자 나하고 우리 가족들, 아들, 와이프, 부모님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핵심이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이 사회에서 도는 건 간주취득 대상이 아니라 이거야.
설립할 때 남편, 부인 20% 이렇게 있다가 어차피 다 포함해서 100% 과점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서 돌아봤자 그게 그거다 이거지. 응?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자녀가 아니고 친구가 있어도 쳐봐요. 그러면 과점 주주가 80%에서 100% 늘었죠. 그때는 부동산 간주식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법인 설립할 때 친구 끼지 마세요. 그죠? 그냥 가족끼리 하시라고요. 친구 한다 그러면 너 하나 별도로 내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특수관계자 처음부터 구성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지금 주식을 사는 시점에 회사에 부동산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 부동산을 사면 해당이 안 되죠. 네? 주식을 사는 시점에 회사에 부동산이 있으면 간주치익을 낸다고요. 근데 주식을 먼저 사버리고 나서 부동산을 사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걸 깜빡해서 놓친 사람들 봤어요. 취득세 많이 낸 사람 봤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런 부분은 공부 안 하면 잘 모르죠. 가지입금은 안 좋습니다. 가지입금은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의 돈을 가져가려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배당이나 급여나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내 회사 100% 회사니까 내가 가지고 가겠어. 가지고 가는 순간 이거는 남의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그 가져간 돈에 대마크에 되면 이자를 내라 그러고 이자를 나한테 상해처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차입금이 있잖아요. 왜 차입을 해서 가지금을 가져왔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에 대해서 경비 불산입을 시켜버려요. 그건 세법상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횡령적으로 잘못되면 걸릴 수 있어요. 조세범 처벌법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가지금은 그래서 보면은 무슨 법인 컨설팅 무슨 저것도 보면은 가지금 없애드립니다. 그런 게 무지하게 많아요. 가지금 없애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는 가지금을 사장님들이 많이 가져가셨다가 막 5억, 10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퇴직금 중간자산이에요. 받아서 가지금 상환하고 그랬다고. 근데 퇴직금 중간자산이 까다로워졌거든요. 엄청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컨설팅을 그렇게 하더라고. 자산관리회사 뭐던데? 이상한 데서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회사에 특허권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걸리면 다 걸려요. 가지입금은 조심하시라. 법인의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입금이라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이잖아요. 대출인데 못 받았다 대손 처리하잖아요. 근데 보통 채권에 대손 처리하면 우리가 경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가지입금을 못 받아 대손 처리하면 인정이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징이 돼요. 가지입금 때문에 고민하는 회사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돈을 넣잖아요. 근데 가수금은 상대적으로 덜 하는데 가수금도 꼬리표를 잘 달아주셔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업이나 도매상업 실제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가수금을 사장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팔고 돈 받아서 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봐요. 시각이. 그래서 세무서들은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이상해. 변태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이게.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우려가 있어요. 매출 누락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요. 매출을 해놓고 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사장한테 빌린 차입금이잖아요. 언젠가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수금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같은 경우는 그럴 리는 별로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자본금 넣고 채권 부족하면 내 돈 더 넣어서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채권에 4천 더해서 9천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는 통장이 팍팍 찍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선생님, 가소금이랑 가지금이랑 계속 아까 밸런스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채권 찍으면서 예를 들어서 채권 찍으려면 모자란 것만 계속 가소금 집어넣죠. 네. 넣고 나중에 다시 채권 회수되면 다시 빼야 되는 그 횟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지입금이 생기고 가수금이 생기진 않지. 가수금이 생겼다가 상환하고 가수금이 생겨서 상환하고 그러지.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회사에 돈이 엄청 많을 때 돈이 벌어서 많이 생겼어요. 그럼 가수금 할 일이 없죠. 회사 돈이 많으니까. 사장이 회사 돈이 있으니까 그 대신 가져가지 이제. 그게 가지입금이 되는 거죠. 넣고 회수할 때 네. 통장 메모에만 그렇죠. 예. 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쪽 부분에다가. 그리고 내가 왜 그러냐면 보통 가소금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소금 이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출자 전환은 가령 우리 지자체 등록 5천만 원이잖아요. 자본금이. 근데 좀 커져서 금융감으로 하고 싶어. 그럼 5억이잖아요. 4억 5천을 돈을 넣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으면 그동안 가소금을 쭉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무사님들 외에서 출자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는 법무사님이 뭐 이래저래 자료를 좀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법무사님마다 이게 전공이 다르니까 그걸 신경 안 쓰시는 분 계시고 잘하는 분 계시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가소금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그 상법이 옛날에 얼마 전에 개정돼서 이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상하게 보고서 만들어서 제가 제주도 지방법원에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판사마다 다르더라고. 법원마다. 가수분이랑 가지고 어떤 양식이 허리를 남겨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통장에다가 관리를 하시고 쓰시면 돼요. 일기장처럼. 이자는 계속 줘야 돼요. 가수금? 가수금은 이자 없어도 돼요. 네. 가수금은 내가 회사에다 돈을 넣고 내가 입장 회사에 돈 꽂은 거잖아요. 이자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안 받아도 돼요. 반대는 반대는 줘야 돼. 가지금 줘야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가수금에서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개인 입장에서 이자 소득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지금 난 덜 신고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 덜 신고하는 거를 세법상에서 부당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에서는 부당행위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안 받아도 돼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안 받고 뭐 이상한 위촉장 받고 사업소득으로 막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제가 좀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법인이 생겼는데 해당이 법인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우리 100% 해당되죠, 이거. 그 다음에 지분이 50% 초과되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소득자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가 이자 배당 이게 붙었어, 이게. 응? 나중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여기 보면 있거든요, 이게 국제에. 이 부분이 성실신고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 뒤로 쭉 보면 이게 이제 날라오거든요, 이게. 연도에 보시면 19년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봐보세요. 세무서 2018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19년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은 올해 이익을 나올 수가 있어요. 딱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성실시 대상인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 그래서 아닌 것도 아니에요. 2020년도 결산해보니까 아까 이자 배당이 대부분 몇십 프로 초과된다 그러면 성실시 대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라오면 무조건 세무대리인 연락하시고 성실시 대상 고민하시고 하셔야 돼요. 다시. 결선법인 여부는 상관이 없는 그거요. 결선법인 여부도 상관없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질문하시네. 성실시고 안 했대.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5%야. 그러면 결선법인 산출세액이 없잖아요. 가산세가 없다는 이야기지. 응? 초창기 때는. 그죠? 그래서 개기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자, 봐보세요. 나왔죠, 이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또는 부동산 등이 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 70% 이상인 법인 성실시 대상이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성실시 신고 확인을 하면 또 하고 2번 해야 돼요. 4월 말에. 물론 수수료가 좀 나오긴 하겠죠. 저는 싸게 해드릴게요. 근데 저 세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세 가지. 그렇지. 예. 또는이 아니고. 예, 세 가지 다. 근데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5인, 상시 근로자 5인, 그 다음에 50% 미만, 그 다음에 매출이 70% 더 되면 되니까. 그걸 빠지기 위해서는 대법에서 뭐가 있을까? 다른 매출을 하나 일으켜버려지고 매출보다 많아버리면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될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성실신고 하게 대상이 되면 이만큼의 이제 국세청에서 페이버를 줘요.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일부러 60%만큼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100만 원 지급했을 때는 세액 공제 60만 원끔 해주고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 10%만큼의 법인세가 줄어들고 해서 70%만큼이 빠진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부담은 건 30만 원만 해당된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무조건 안 된다고 고민하시지 말고 실제로 100만 원을 성실신고 하게 되면 100만 원 줬다 그러면 70만 원 돌려받는 상황이라고요. 이거 쪽지 받으면 레터 받으면 연락하시고 받았다고. 저게 결국은 그 국세청에서 그 원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죠. 시그널이죠. 예. 그만큼 더 꼼꼼한 그뭐 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고 매출이 이 정도 되면 고민하시라 이거지 사실 그쪽에다가 이자 수익이 많은 매출의 70% 이상이 넘어버리면 성실 대상이 되니까 기장하고 상관없죠. 근데 사실은 대법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가 그죠? 예. 저 이자 소득이 예. 그래서 이거 레터가 안 오더라도 성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아까 주주가 50% 초과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다 그러면 100%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왜 성실신고 안 했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손법인에서 세금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개결되죠. 산출세가 5%인데 산출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저걸 신고한다고 불이익 저희한테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 거지. 신고한 저걸 그래서 대상인자가 돼서 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뭐 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됐거나 뭐 이런 거는 신고해야 된다 불이익이 있다고요? 신고하는데 불이익이 없지. 그죠? 예.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죠. 무슨 불이익? 가산세. 그런데 산출세액이 제로면 가산세도 없는 거지. 그죠? 선생님 그 가수 관련해서 자본금 대비 가수금이 너무 많아서 뭐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금융권에서 보기에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금융권에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나? 질권대출 받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질권대출 하면 그 부동산 담보가치를 보지 우리 회사의 부채비를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사전적 의미로 회사에서 보면 부채비율이 많은 실하긴 하지. 근데 금융회사는 부채비율 의미가 없긴 해요. 우리가 보통 금융회사 하면 예수금이 많은 마음을 좋잖아요. 예탁금이 많은 마음을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 그러면 그건 안 맞지. 금융업은 그래서 부채비율 따지진 않아요. 근데 가수금 자체가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지. 그래서 장부를 쓸 때 대체대표에 아까 말했지만 가수금이라고 쓰지 마시고 단기 차입금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 기타 이렇게 계정 과목을. 가수가 나올 때도 통장 메모에 차입금으로. 아니 그 정도는 안 해도 돼요. 네, 가수. 이건 넘길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표가 5억 초과되면 42%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이 부분도 여기다 중과되고 그러니까 20% 초과돼버리면 62% 게다가 또 해버리면 70몇 프로 돼버리면 거의 양도세로는 거의 수익이 못 내는 거죠. 이것도 차이 금액이 이제 똑같은 거 생겼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한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법인세를 싸죠. 법인세 싸는데 법인에서 돈을 갖고 세금을 또 내니까 배당소득이나 그래서 합산해 봐야 돼. 근데 그래도 법인이 좋은 점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하고 나하고 신용이 다르니까. 그죠?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이 내 차입금은 아니잖아요.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에 돈이 쌓여있으면 그 돈으로 내가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세금 덜 낸 만큼. 근데 개인으로 하면 세금을 일단 40% 내버리니까 그 돈으로 하기가 되게 곤란하지. 그리고 법인으로 돈이 쌓이면 경비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돈으로 다른 수익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당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법인이 그래서 작년에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최근에 지금 법인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잖아요. 617, 70 생겼잖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 책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써놓으니까 그거 제가 국세청 직원이라도 열받겠더라고. 그거 보면. 응? 과세를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그걸 보면. 대놓고 막 써버리니까. 자, 종소세 정리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될 때 합산이 돼요. 종합자가 들으면 우리는 기분 나빠야 돼요. 합산되니까.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그죠? 종합자 들으면 세금이 높아져요. 세금이 과표를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걸린다고요. 쪼개면은 낮은 세율이 걸리잖아요. 합산하는 순간 많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종합자 나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죠?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 그래서 높여됩니다. 이 부분이 2천만 원 초과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 조회하는 거 있죠? 생기면 플러스 해야 되고,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도 있고, 기타도 있는, 기타 소득도 있고, 보면 되고. 이거 보세요. 금융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생기면 약간 골치 아픕니다. 2천만 원 초과되면. 왜냐면은, 금융소득을 팔 때는 일단 14%로 기본 원천지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과세표는 6%짜리 걸려. 그렇다 해서 정산할 때 6%만큼에 해서 돌려받지를 못해요. 최하가 14% 원천지수는 더 이상 안 돌려요, 금융소득은.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을 신고를 했어요. 합해보니까 내가 6% 걸려. 그러면 14% 원천지수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소득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합산과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다고 쉬운데 투자자가 채권자고 부채로 투자한 건 채권자죠. 자본으로 하면 주주잖아요. 그 대가로 주는 게 이자 소득은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되는 거고 배당으로 지급하면 배당 소득이라고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제가 이건 안 적었는데 이자는 세금 매기기 전에 경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당은 세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낸 다음에 배당을 지급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세 전에 회사 경비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주면 이제 회사의 법인세를 절세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쓰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재무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배당은 중요한 거는 배당은 세금 난 후에 순이익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그래서 배당소득은 그로스벨 해가지고 배당세 공제를 한번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금융소득이. 그거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엄청 복잡해요, 이거는. 그로스벨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했다고 최하 14%로 해서 맥스잖아요, 위에가. 맥스. 이거는 원천지수 될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근데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초과되는 금은 좀 많긴 해요. 그전에는 이게 4천만 원이었거든요. 4천만 원이면 이자 소득이 1년에 4천만 원이면 정기예금이 1년에 옛날 4%일 때 10억이라고 생각해서 맞는 거였어요. 정기예금이 10억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2%니까 지금도 10억 정도 이자 정기예금으로 금융자산 10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플러스시키겠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이자가 아니고 우리 배당이죠. 배당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이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차등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차등배당이. 내가 이자 소득 해보니까 한 200 정도 있어. 배당을 1,700 받으면 1,900이겠구나. 그러면 합산과세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려. 14% 끝나버리잖아요. 그 대신 아들한테 인심 써야지 하면서 그쪽에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은 이제 합산과세 되겠죠. 그래도 어때요? 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가 이렇게 NPL 같은 거 투자해서 배당 차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항상 25%거든요. 이쪽에다 이자 개인으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기 때문에 25%가 아니죠. 대부분이면 제가 또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이제 이자를 줘요. 이자를 대부업하면서 이자를 주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에요. 대부업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자를 때 다 주면 안 되죠. 돈 줄 때 다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27.5%를 떼고 줘야 된다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근데 상대방이 저기야 사업자야.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원천징수 안 하고 다 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에? 그죠? 사업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상대방, 아니, 따주는 게 아니라 그때 14%를 떼고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업자면. 개인 대부업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그거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라 영업대금이에요. 영업대금.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뛸 때는 이 부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상대방이 내가 돈이 없어서 대부업 하는데 내 친구가 제조업을 해요. 돈이 많아요. 걔한테 한 10억 꽂어, 이렇게. 그죠? 10억 꽂으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제조업하는 친구인데 10억 꽂지만 이자 줄 때는 걔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거든. 그때는 25%를 떼고 줘야 된다고. 응? 25% 떼고 줘야 돼. 27.5% 떼고 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은 27.5%를 먼저 선납을 했죠. 연말에 법인 결산할 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전부 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법인은. 근데 개인은 아까 맥스 있었죠? 맥스 있잖아요. 맥스 있었기 때문에 원천 현만큼 그 이상은 돌려 안 준다고, 개인은. 응? 법인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상대방이 돈을 줄 때 상대방이 대부업자냐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누구한테는 꼬았을 때, 내가 대부업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 친구 사업장에서 한 10억 꼬았어, 이렇게. 개인으로 꿀 수 있죠? 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꼬았는데 은행한테 꾼 게 아니고 개인 제조업한테 꼬았어요. 그죠? 그 사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이라고 이게. 영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27.5% 떼고 줘야 된다고.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응? 그런 경우가 있기. 예? 개인한테 빌릴 때도 27.5%를 띄고 원래는 그래요. 가수금도. 사장이 개인 넣었잖아요. 그래서 가수금은 안 받아 그러면 되죠. 이자를.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개인한테 꽂는 것도. 사장이 가수금 넣었어요. 이자 받으면 27% 떼고 줘야 돼. 원래는. 근데 왜 사장이 대부업자 아니잖아요. 개인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대부업 있으면 모르지 또 사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를 안 주면 되죠. 응? 개인한테. 사장한테 급여 주면 되죠. 뭐. 그렇죠. 안 준다 해서 부당행위는 아닌 거예요. 아까 없었죠? 아까 보셨죠? 정리되시나요? 정리되시죠? 그럼 개인한테서 그 돈을 빌려서 대법을 하는 경우에 그 개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를 보장을 해준다고 할 때 그 받는 개인은 실질적인 거는 12%에 27.5%를 빼고 해야 돼. 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옛날에 MPL에서 뭐 40명이 투자해서 공동투자한 거 있었거든요. 누가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 양반 이제 투자자는 돈을 주는데 27.5% 떼고 준 거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당초에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4분의 1을 이자를 떼고 준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 이 얘기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투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 받은 것만큼 이자를 줬는데 4분의 1을 떼고 주고 25%를 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신고할 때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쪽에서. 근데 개인은 맥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원천징수 끝나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좀 시끌시끌했죠.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라고 말 않고 있었어요. 이거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업 대금이익이면 이거는 이자소득이죠. 영업대금이익이면 우리는 금융업 중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죠? 대부업 등록증이 있는 거고. 우리가 누구한테 대부업 하다가 누구한테 돈을 꿔서 이자 줄 때 고민하셔야 돼요. 응? 줄 때. 그죠?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꿔서 이자 줄 때 원천징수 하나요? 그 사람 대금업이잖아요, 은행은. 이자 주는 게 업이잖아요. 원천징수 안 한다고. 그죠? 은행 같은 거 그래요. 일반 법인이 개인한테 빌릴 때는 27.5%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빌려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동산 그 매매법인에서 예.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서 1억을 빌렸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케이스가 그렇죠. 있다고 보면 예. 채권을 12%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자를 줄 때는 12%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되는데 대법 같은 경우에 27.5%를 공제를 하는데 예, 예. 일반 법인인 경우에 14%만 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15.7%만. 15.4%. 아, 개인이 누군지에 다르죠.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니에요. 다 줘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것도 원천징수 해야 돼요. 27.5%. 27.5%. 예, 상대방이 돈 빌려주는 게 전문적인 업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 비영업 대금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3.3% 처리해서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채권 같은 거 돌잖아요. 우리나라에 채권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14.5% 떼고 주는 거지 그쪽에다. 그거는 구조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개인적으로 빌려서 하는 거는 상대방이 대금업이 아니면 27.5%에서 떼야 돼요. 근데 그 27.5% 받는 개인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해야 되고 안 되면 그냥 그걸로 4분의 3을 받고 끝나는 거지. 자, 거의 끝나갔네. 이거는 뭐 다시죠? 거주요건 추가된 거. 이거 작년에 제가 맛보기 하나 넣는데 올해 제가 이렇게 엑셀 심어놨으니까 따닥해 보면 넘어갑니다. 보시면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